네, 안녕하세요. 도사 한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에 대해서 같이 또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부터 풀면 되겠죠? 자, 직무 분석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쉽게 분류하는 거 알려줘요. 직무 분석은 사람, 직무 평가는 직무 그 자체를 평가하는 거다. 그래서 뭐 했었어요? 서열법, 분류법, 요소 비교법, 점수법. 그죠? 여기가 비계량, 뭉뚱그려서 전체를. 얘는 계량, 각각의 직무를. 얘는 상대평가고 얘는 절대평가다. 요거 그림 기억나시죠? 음. 직무 분석은 뭐 면접법 있었고, 관찰법, 설문지법, 직위기술, 질문지법, 그리고 직접 해보는 거 있었죠. 직접 수행법. 얘네는 사람의 직무를 분석하는 거고, 직무평가는 직무 그 자체가 중요도가 있는지 없는지, 개발자라는 직무랑 환경미화원이라는 직무랑 자꾸 비교했었죠. 비교했었습니다. 그죠? 요 정도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직무 분석의 주요 목적은 그럼 뭐겠어요? 직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걸까요? 아니죠. 직무의 내용, 책임, 자격 요건 등을 명확히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직무를 할 건지. 그 밑에 해설이 되게 중요한데요. 직무 분석은 직무의 내용, 책임, 필요한 기술, 자격 요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 이게 읽어보면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정의를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직무 평가의 주요 목적은 그럼 무엇일까요? 직원의 업무 성과를 측정한다? 아니죠.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여 공정한 보상을 결정한다. 이게 맞죠? 그래서 이것도 정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무 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여 공정한 급여 체계를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얘도 목적, 얘도 목적. 됐죠? 이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로. 자, 다음 중 직무 분석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면접법, 관찰법, 설문조사법, 작업일지법. 포인트법은 직무 평가에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포인트법은 점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수법. 점수를 직무의 가치를 여러 기준으로 나누고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총점을 계산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점수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직무평가의 방법 중 순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순위법은 뭐예요 그러면? 서열법이죠. 랭킹을 매긴다. 서열을 순서대로 라인을 쭉 세운다.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이렇게 서열법. 그럼 직무를 요인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한다? 직무를 뭉뚱그려서 하죠.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직무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순위를 매긴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을 수치한다. 직무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직원의 성과 기준을 순위로 매긴다. 이게 아니고 직무를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직무 분석의 결과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무 명세서, 직무 사양서, 직무 평가표, 직무 수행 매뉴얼, 직무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설명. 직무 평가표는 뭐예요? 직무 평가겠죠? 정답은 10번. 이게 다 해설이 있어서 문제 푸는데 크게 문제 없었을 것 같은데. 자, 다음 직무 평가의 방법 중 요인 비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소 비교법입니다. 이거는. 자, 요소 비교법 어디 있었어요? 서, 분, 요, 점. 계량해서 각각 어떻게 상대평가하는 거죠? 직무를 요인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한다. 2번. 이거 그리면 굉장히 쉽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직무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무 분석, 직무의 책임과 권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작업 환경, 요건, 직원의 급여 수준은 직무 평가를 통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틀린 정답은 10번이었다. 직무 평가의 방법 중 포인트법 뭐라고 했어요? 점수법이다. 옳은 것은 직무를 전체적으로, 틀렸죠?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거죠. 직무를 요인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B번. 자, 직무 분석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하는 단계는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직무 명세서 작성. 딱 보면 뭐예요? 수집부터 해야겠죠? 수집을 해야 뭐 분석을 하든 작성을 하든 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직무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는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직원의 교육 필요성을 분석하는 거 아니고요. 직무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다 아니고요. 공정한 급여 체계를 수립한다. 너도 100만 원, 너도 100만 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기업에서의 가치가 높을수록 급여가 높아지겠죠. 이 사람의 가치가 이 사람은 대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낮아진다.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높은 초고도화된 기술 AI 개발자 이런 사람들은 대체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그런 사람들은 연봉이 억대 연봉이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술 이론 제안자 해가지고 우드워드, 페로, 톰슨, 민츠버그, 로렌시아, 로시아, 에드트리스, 캠, 반포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기술 이론은 뭐예요? 모든 기업, 조직에는 하나 이상의 기술이 있어야겠죠? 기술이 없는데 무슨 조직이고 기업이고 뭘 만들고 생산을 할 수가 있겠어요? 도산 안땅은 무슨 기술이 있어요? 기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의 기술은 뭡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을 홀리는 마법 같은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요즘 말로 또 좀 고급지게 표현하면 뭐다? 강의력이다. 저한테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완성된 건 아니고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강사 출신이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 짬바가 있어서 그게 뭐 강의를 잘하는 거는 다른 분야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기술이죠. 이 사람만의 기술. 근데 저는 이런 기술보다는 강의를 잘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모든 기업,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조직은 하나 이상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사 사무소를 차려요. 그럼 무슨 기술이 있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최고의 전문 지식이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기술이다. 그렇죠? 잘못된 거를 지적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고 지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이론으로 제안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드워드는 단위 생산, 대량 생산, 연속 생산이라고 했어요. 구분을 했어. 단위 생산은 소량 생산, 맞춤형 제품. 맞춤형 제품이니까 뭐예요? 장인 기술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장인이 하루에 1000개 만들 수 있어요? 어떤 걸 만드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2개에서 3개 정도 만들겠죠. 뭘 나무를 깎거나 뭐 조각을 하거나 이런 거라 그러면 더 하루에 1개 만들기도 힘들겠죠. 일주일에 1개 정도 만든다거나 뭐 몇 달에 걸쳐서 하나를 만든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량 생산. 소량 생산, 단위 생산. 대량 생산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연속 생산, 연속 생산은 뭐예요? 정유 회사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원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유. 원유를 어떤 공정에 의해서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원유 탑을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뭐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가스, 여기에는 뭔 유, 좀 안 좋은 유, 여기에는 고급 유, 고급 휘발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등급을 해가지고 여기에 흘려보내면서 여기서 어떤 공정이 있겠죠? 얘네는 뭐랄까요? 유량이 있잖아요, 유량. 그래서 계속 끌어가면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연속해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정수장도 마찬가지고 약간 유속이 있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연속 생산이라고 한다. 정유회사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드워드는 이 기술 유형에 따라서 조직 구조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래서 대량 생산은 기계적인 구조를 쓰는 게 좋고 단위 생산, 연속 생산은 유기적 구조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이고 찰스 페로는 기술 유형의 분류를 직업의 다양성과 문제 해결 방식으로 기술을 분류했습니다. 문제 해결 방식은 분석 가능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 기술, 공학적 기술, 비일상적 기술, 그리고 장인 기술이 있죠. 일상적 기술은 작업의 다양성이 낮고 문제 해결이 표준화됨. 공학적 기술은 작업의 다양성은 높지만 문제 해결이 체계적임. 비일상적 기술은 이것도 그리면 되겠죠? 분석 가능성이 다양성이 낮고 문제 해결이 분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뭐예요? 일상적 기술. 그렇죠? 그리고 작업의 다양성은 높지만 문제 해결이 체계적인 공학적 기술. 그리고 비일상적 기술은 작업의 다양성은 높은데 문제 해결이 비체계적이다. 다양성은 높은데 체계적이다. 여기가 비일상. 여기가 장인 기술이겠죠? 다양성도 낮고 장인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상품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 해결 또한 낮을 수밖에 없죠. 거의 혼자 아니면 가족 경영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표를 하나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임스 톰슨 기술 유형의 분류
작업의 상호 이전성을 기준으로 기술을 분류하였습니다. 상호 이전성이 높을수록 조직 구조는 복잡해지고 조정 메커니즘이 중요해집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힘든 민지버거는 너무 힘들게 앞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니까. 로렌스와 로시는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조직은 차별화와 통합을 동시에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과 조직의 차별화 및 통합을 기준으로 기술을 분류했습니다. 반포스는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을 통해서 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했습니다. 기술과 인간의 협력이 조직의 성과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말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약을 해드렸으니까 요거 위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킹과 카메론이 제시한 조직 수명 단계, 창업을 하고 집단 공동체 단계, 공식화 단계, 정교화 단계를 거친답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 110제 같이 풀어봐야겠죠. 어떻게 풀어보셨죠? 자, 빠르게 정답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민츠버그의 5가지 조직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계적 관료제 있었고, 전문적 있었고, 에드호크 라시 있었고, 사업부제 있었죠. 정답은 매트릭스는 없었습니다. 채점하세요. 이거는 진짜 맞출 수 있는 문제다, 그죠? 쉽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 타 시험에서 기출됐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만 선별해 놨습니다. 불필요한 문제는 제가 과감하게 버렸거든요. 여기 있는 110제에 나와 있는 110제 문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집단사고의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집단사고 뭐였어요? 그룹 띵킹. 집단의 응징력이 굉장히 높아서 잘못된 판단을,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죠. 자, 자신의 집단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현상. 그렇죠? 자기들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옳아, 우리가 정의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 집단사고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오는 거죠. 의사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환상. 그렇죠? 우리는 한마음 한뜻인데 누가 거슬러? 이런 거죠. 반대 의견을 스스로 자제하려는 자기검열. 이것도 맞습니다. 외부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상동적 태도. 그렇죠? 외부 집단에 대한 의견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상동적이라는 건 뭐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늘 같은 방식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전달을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아유 우리가 옳아 너가 뭘 알아 이런 식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상동적 태도라는 게 개방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는 압력 아니죠. 개방이 될 수가 없죠. 흥선대원군이죠 거의 집단 사고는. 자, 다음 성격의 빅5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뭐였어요? OCEAN 정서적 안전성, 성실성, 친화성, 모험 선호성 이게 아니죠?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 정서적 안전성. 네. 이걸로 또 영어를 한번 써드릴까요? 개방성 뭐예요? 오죠? 오프닝. 그죠? 그리고 친화성은 뭐예요? 어그리, 어글런스고, 성실성은 콘사이언티오니시스. 아무튼 C였죠. 성실성은 C. 정서적 안정성은 뭐예요? 정서적 안정성은 N. 뉴로틱시즘이죠? 이거 우리는 교재에서 뭐라고 했었어요? 신경성이라고 했다. 신경성. 그죠? 정서적 안정성. 그리고 친화성은 친절함, 협조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빅5 모형이고요. 모험 선호성은 없었다. 그러면 여기 O, C, E가 없네요. E는 뭐냐면 엑스트라 버전. 외향성이죠. 외향성. 활발함, 사교적.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는 4번이었고 성격의 빅5 모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다른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피들러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LPC 촉도는 가장 선호하지 않는 동료 작업자를 평가하는 것이다. 피들러의 LPC 이론은 뭐야? 아씨, 이머전시. LPC 촉도라는 것은 리더가 가장 함께 일하기 싫어하는 동료를 평가하면서 리더의 성향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피들러는 리더십 스타일이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며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해 LPC 촉도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리더에게 가장 선호하지 않는 동료를 떠올려서 평가하도록 요청을 한 거고요. 그래서 리더 부하 관계가 좋고 나쁨, 과업 부조화가 높고 낮음, 리더직의 권한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해서
상황이 매우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일 경우에는 과업 중심의 리더가 효과적이고 상황이 중간 정도일 때는 관계 중심이 효과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LPC 점수가 높은 거는 싫어하는 동료라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 사람 관계를 중시하는 리더다. LPC 점수가 낮다라는 거는 싫어하는 동료를 매우 낮게 평가를 해버리고요. 업무를 성과를 더 중시하는 리더이다 라고 리더십 스타일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LPC 척도는 가장 선호하지 않는 동료 작업자를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LPC 점수를 이용하여 리더십 유형을 파악한다. 맞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점수가 높다는 거는 사람 관계를 중시하는 거고 점수가 낮다는 거는 업무 성과를 중시하는 거고 그리고 상황 요인 세 가지는 리더 부하 관계, 과업 구조화, 리더 직위 권한인데 부하의 성수도는 누구예요? 허쉬죠, 허쉬. 허쉬의 블렌차드.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3번이 일단 틀린 거고 상황의 호의가 중간 정도인 경우 좋고 나쁨의 중간 정도의 경우에는 관계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맞죠? 상황의 호의성이 좋은 경우는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피들러의 LPC 척도는 가장 싫어하는 놈을 놓고 평가해보세요. 점수가 높게 줬다는 거는 관계 중심이라는 거죠. 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거는 관계보다는 아유 뭐 싫어하는 놈 뭐 관계까지 따져. 이런 사람 뭐라고요? 과업 중심이다. 이게 LPC 척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종 소비자의 수요 변동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지연이나 왜곡 현상이 발생하여 재고 부족 또는 과잉 문제가 발생하고 공급 사슬 상류로 갈수록 수요 변동이 증폭되는 거. 야, 이게 문제에서 다 알려줬죠. 뭐예요? 채찍 효과죠? 맞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그래프 하나 그려줬어요. 여기가 소비자죠, 소비자. 소비자 이거 허니버터집 이거 편의점. 허니버터집 올 때마다 없어요. 왜? 포켓몬빵 왜 올 때마다 없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이 도매상을 쪼죠. 도매상에게 저희한테 좀 많이 주세요. 도매상은 어떻게 해요? 이 도매상끼리도 경쟁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더 물건을 많이 갖고 있으려고 서로 정보 소통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 도매상은 제조 공장에 가가지고 이거 좀 많이 만들어주면 난리나는데 저도 물건이 없어서 편의점에 못 주고 있어요. 여기서 물건 잡고 있는 거죠. 제조 공장은 어떻게 해요? 24시간 풀가동, 주말 출근 하면서 엄청 만들어내요. 만든 거를 다 뿌려줬더니 편의점에도 이제 넉넉하게 제공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소비자가 먹어보고 에이 별로네. 그러니까 이게 요동이 친다라고 한 거죠. 그게 채찍 효과였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도요타의 생산 시스템에서 정의한 7가지 낭비 유형. 과잉 생산에 의한 낭비 맞습니다. 대기 시간으로 인한 낭비 맞습니다. 재고로 인한 낭비 맞아요. 작업자 재교육으로 인한 낭비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3번. 다음 수요 예측 기법 중 시계열 예측 기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시계열 예측 기법은 뭐예요? 정량적인 거 찾는 거죠? 이동평균법, 지수평양법, 델타 기법이 있는데 델타 E는 정성적의 대표적인 거였죠. 그래서 요거는 아니고 정답은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술 발전의 법칙은 1965년 미국 반도체 회사의 연구개발 책임자가 주장하였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성능은 18개월마다 2배씩 향상된다. 이거 아시죠? 무어의 법칙이잖아요. 무어의 법칙. 이거 진짜 상식이다. 그죠? 경제에 조금만 관심 있어도 알 수밖에 없는,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는 무어의 법칙. 이 반도체 칩이 성능이 1년 6개월마다 2배씩 향상된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더 빨라졌죠. 무어보다 더 빨리, 무어가 주장한 것보다 더 빨리 향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3번. 자,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무 스트레스의 잠재적 원인으로는 환경 요인, 조직적 요인, 개인적 요인이 존재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과 경험된 스트레스 간의 조정 변수가 존재하죠. 직무 스트레스 원인이 A라는 원인이 있고 경험해본 스트레스야. 경험해봤어. 이쯤 되면 바빠져가지고 야근을 하고 시험 공부를 못해. 지금 몇 년째 그래. 그러면 스트레스를 처음에 겪었을 때 나 공부해야 되고 시험 봐야 되는데 또 이놈의 회사 때문에 못하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처음에는 과도했겠지만 몇 해를 거쳐보니 그래. 일단 돈 버는 게 중요하지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면서 스트레스 조정을 하는 거죠 스스로. 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지지는 직무 스트레스의 조정 변수이다. 맞죠? 직무 스트레스 엄청 심한 사람에게 의사결정권까지 뺏어버리면 더 심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하 직원이 딱 왜요? 에르메스, 비타민계 에르메스 옷 선물 같은 거 딱 한 병을 주면서, 응? 아, 힘드시죠? 그러면 조정되죠. 나의 지위로 인해서. 아, 나의 지위가 아니라 부하들이 그래도 날 잘 따라와 주는구나 라는 응원 속에서 안녕이 찾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라는 얘기고, 직무 스트레스 결과로는 생리적 증상, 심리적 증상, 행동적 증상이 있다. 맞습니다.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성과 간의 관계는 U자형이 아니라 역U자형이죠. 한번 그려볼까요? 직무 스트레스, 직무 성과. 직무 성과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건가요? 직무 스트레스가 많아질수록 직무 성과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직무 성과가 올라갈 때 직무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직무 스트레스가 극도로 닿으면 직무 성과가 떨어지죠. 이게 뭐예요? 번아웃.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메이오의 호손 실험 중 배선 작업의 실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작업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요인들이 작업 능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맞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비공식 조직을 확인했었죠. 그리고 비공식 조직이 작업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관찰 연구를 통해서 진행이 됐었고요. 경제적 욕구의 중요성으로 제어하긴 하였다? 아니죠. 이게 뭐예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시험이었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시간과 동작 연구만 한다고 해서 능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인간은 친한 사람을 데려다가 같이 실험을 해보기도 하고, 조명을 밝게 해서 업무 환경을 좋게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거였죠. 경제적 욕구의 중요성을 제어하긴 건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5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조직 설계의 상황 변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조직 설계의 상황 변수, 기술, 규모, 그리고 복잡성. 맞나요? 복잡성이 아니고 전략, 기술, 규모죠? 상황 변수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요거랑 하나 더 뭐 있었어요? 상황 변수의 규모, 기술, 환경 있었죠, 환경. 복잡성과 공식화, 집거나 이런 건 뭐였어요? 기본 변수였다. 교재 보면 나와 있습니다. 조직의 구조 42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직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무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직무 명세서를 작성한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죠? 직무 분석 과정에서 직무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주로 이제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는 있어요. 근데 직무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직무 명세서를 작성한다는 설명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 왜냐하면 직무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직무 명세서가 아니라 직무 기술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고, 직무 수행자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정리하여, 자격 요건은 뭐예요? 직무 명세서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직무 분석과 인력 확보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죠. 직무 분석을 해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직무 분석이기 때문에, 다시 인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직무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타당합니다. 타당도가 높다. 타당해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고, 직무 분석은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직무 분석을 통해서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맞는 말이고, 직무 분석은 직무 평가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별개의 과정입니다. 이걸 결과를 토대로 뭘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직무 평가는 단순히 급여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다? 직무 평가다. 직무 분석은 어떤 사람이 하면 좋을지, 어떤 직무 환경을 제시할지, 이런 거를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었다. 정답은 4번. 어렵죠? 이 두 개가 이렇게 섞어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직무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what? 직무 기술서에 해당하는 거고, 자격 요건을 정리한 거는 직무 명세서, 누가 할 건데,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스켈론 플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한다. 스켈론 플랜이 뭐였어요? 스켈론 플랜? 그래서 집단에서 성과가 난 거에 대해서 배분하는 거였죠. 그래서 스켈론 플랜은 뭐예요? 매출에 대한, 순이익이 아닌 매출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한다.
요 말이 들어가 있는 거 찾으면 되겠죠? 틀린 거네요.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한다. 부가가치는 뭐예요? 러커플랜이죠, 러커플랜. 러커플랜은 수익금, 순수익, 수익에 관해 성과급 지급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러커플랜이어서 틀린 거고, 집단 성과급 제도이다. 맞는 얘기고요. 생산 제품과 판매 가치와 인건비의 관계에서 배분액을 결정한다. 맞습니다. 실제 인건비가 표준 인건비보다 적을 때 그 차익을 보너스로 배분한다.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산출된 보너스액 중 일정액을 적립한 후 종업원과 회사분으로 배분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요거는 러커플랜이기 때문에 틀린 정답이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경제적 주문량 EOQ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연간 재고 유지 비용과 연간 주문 비용의 합이 최소화되는 주문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되죠. 여기가 주문량 Q였죠. 여기가 비용, 프라이스. 그래서 재고 유지 비용이 점차 증가한다. 그리고 주문 비용은 많으면 많을수록 감소한다. 총 비용은 이렇게 됐었고, 요 3점을 잇는 요곳, 여기가 경제적 주문량 EOQ라고 했습니다. 연간 재고 유지 비용과 연간 주문 비용의 합이 최소화되는 주문량을 결정한 것이다. 맞죠? 재고 유지 비용과 주문 비용, 이게 재고, 연간 주문 비용. 이 위에 있는 게 총 비용이었죠. 그래서 연간 주문 비용은 낮아지는 거였고, 재고 비용은 해서 여기 만나는 요 지점, 요게 경제적 주문량, 최소화되는 주문량을 결정하는 곳, 그쵸?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 연간 재고 유지 비용과 연간 주문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한다. 그쵸? 만나는 지점, 접점이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죠. 연간 주문 비용이 감소하면 경제적 주문량이 감소한다. 연간 주문 비용이 감소하면 경제적 주문량이 감소한다. 맞습니다. 연간 주문 비용이 더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주문량은 감소하죠? 이렇게 내려가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이 감소하면 경제적 주문량은 감소한다.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이 감소하면 이렇게 감소하면 경제적 주문량은 증가한 거죠? 이쪽으로 간 거니까. 증가. 이 기준에서 여기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한 게 맞죠. 경제적 주문량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증가한 거다. 틀렸고요. 연간 수요량이 증가하면 경제적 주문량이 증가한다. 연간 수요량. 연간 수요량. 누군가 많이 사면 주문을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생산 프로세스에서 낭비를 제거하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은, 낭비 제거 나오면은 린 아니면은 JIT죠? 정답 1번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푸는데 좀 어려우셨겠는데요? 그죠? 안 풀어보고 해설만 보고 계신 건 아니죠? 왜냐면 당황을 해봐야 돼요. 당황을 해서 이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습을 하는 과정이 모의고사입니다.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가 모의고사가 아니고요. 시험 볼 때 그 당황함과 당혹스러움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문제를 한 문제라도 더 알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스럽잖아요. 안 본 거니까. 아니면 조금 단어가 바뀌어 있지만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당황해서 읽기조차도 싫고 외면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미리 맞아보는 거예요. 권투할 때, 복싱할 때 잽으로 몇 대 맞다가 맞으면 좀 덜 아프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귓방망이 맞는 것보다. 그죠? 그게 뭐다? 모의고사다. 그러니까 충분히 풀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설날 선물로 드렸었기 때문에 한 달이 딱 지났거든요. 안 풀어보셨다 그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 서비컬의 모양이 서비스 차원이 아닌 것은 유신 확대 공감이었나요? 유신 확대 공감. 정답은 소멸성은 아니죠? 정답 5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시간 및 동작 연구 맞고요. 기능적 직장 대도 포맨 맞습니다. 집단 중심의 보상, 스켈론톤 플랜 이런 거 아니죠? 과업의 무슨 보상이에요? 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생산하면 고임금, 그렇죠? 생산량을 못 맞추면 저임금. 차별적 성과금제죠. 굳이 따지자면.
과업에 적합한 종업원 선발 훈련 강조 맞습니다. 너 여기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나가줄래? 라고 했다 그랬죠. 고임금 저농업이 지향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하위 단계는 생리적 욕구다. 맞죠? 생, 안, 사, 존, 자. 저희는 지금 자아 실현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그렇죠? 최하위 단계는 생리적 욕구고 맞습니다. 최상위 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다 맞습니다. 욕구 계층을 5단계로 설명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성장 욕구에 속한다. 성장 욕구는 자아 실현에 해당이 됩니다. 끊임없이 성장해봐야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게 4번이었다. 자, 균형 성과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밸런스 스코어 카드고요. 고객, 내부, 학습과 성장, 재무. 정답 3번. 재밌습니다. 또 쉽게 풀리니까. 자, 강화 계획에서 불규칙한 횟수의 바람직한 행동 후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기법은 자, 이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강화라는 것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강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공부만 하니까 맨날. 뭐가 하고 싶어요? 그러실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기? 아무 생각 안 하기? 머리 그만 회전시키기? 저는 뭐 이런 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굉장히 컸어요. 아니면 그냥 뭐 쇼츠나 웃긴 영상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웃기.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안 하면 내가 뭐든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화라는 것은 동기부여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뭐 만약에 영화 보기다. 영화 보기. 시험 공부할 시간도 없어서 영화를 안 보고 그 좋은 성능을 가진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영화 한 편을 봐버리는 거야. 영화 보기. 영화를 볼 거면 내가 주어진 공부를 3시간 해야 돼. 그럼 공부 3시간 했으니까 영화를 봐도 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동기부여라고요. 저는 공부 한참 이제 막 해야 할 때, 제가 골프를 치는데, 골프 연습장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인도어라고 하잖아요. 닭장. 그래서 연습장에 너무 가고 싶어. 와, 이렇게 가고 싶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골퍼들은 더 미치잖아요. 빨리 가서 잔디 밟아보고 싶고. 근데 인도를 너무 가고 싶어. 근데 할 공부가 너무 많이 쌓인 거지. 근데 당장에 이제 시험이 코앞이고. 그래서 혼자 머릿속을, 이 뇌를 조정한 거예요, 뇌를. 이걸로, 이 강화 방법으로. 공부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진도 나가면 오늘은 인도 한번 가자. 하고 뇌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뇌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너무 가고 싶고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저는 몇 시간 단위로 안 하고 오늘 해야 되는 목표가 있으면 여기까지 다 보는 거, 몇 번 보는 거, 뭐 이렇게 목표를 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2번 보고 공부 치러 가자. 공부를 막 미친 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지났나? 그러니까 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 이 뇌를 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했으면 다 하면 가면 되는데 막상 다 하고 가려고 하니까 이것도 다 귀찮고 그냥 집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다.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강하라고요. 동기부여.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근데 여기 써있잖아요. 불규칙한 횟수의 바람직한 행동 후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거. 불규칙한 횟수는 변동입니다. 변동. 간격이라는 거는 간격과 비율이 있는데 간격은 일정한 간격. 비율은 몇 번에 한 번. 강화 이론은 스키너라는 사람의 강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 이론에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단속 강화랑 연속 이 강화 이론에는 단속 강화 이론이라고 있어요. 단속 강화. 이 방법에는 간격, 비율, 그리고 고정, 변동. 그리고 고정, 변동. 간격은 말 그대로 시간이에요. 시간. 일정 시간 있다가 고정적으로 줄 건지 불규칙하게 줄 건지 이거고요. 비율은 횟수입니다. 횟수. 10번에 한 번을 해줄 건지 그게 이제 고정이겠죠. 10번마다 한 번에 보상을 줄게. 근데 불규칙은 뭐예요? 10번 했는데 2번 줄 수도 있고 3번 줄 수도 있고 0번 줄 수도 있고 이게 다 다른 거죠. 그럼 불규칙한 거는 변동이고 횟수는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변동 비율법이라고 해요. 정답은 4번.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제가 설명을 했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강화에는 또 다른 게 있어요. 강화는
칭찬을 해가지고 돌고래도 춤추게 하는 강화 방법이 있고, 부정적 강화라는 게 있어요. 부정적. 칭찬이 있고 부정적 강화. 부정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청소당번 하면 되게 싫잖아요. 남들보다 한 10분, 15분 늦게 학교에서 나가면 애들 다 우르르 빠져나가고 뭔가 나 혼자 남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당번하는 거 싫잖아요.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근데 착한 일을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 부정적인 행위를 안 하게 해주는 거야. 청소 당번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제거. 친구를 도와주는 행동을 했어요. 착하죠? 착한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해줘요.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대단하다, 너가 짱이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그럼 이 사람이 다음에도 똑같이 착한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강화가 되겠죠. 동기부여가 된다고. 근데 부정적 강화는 아유 오늘 지각 안 했네, 맨날 지각하다가, 그럼 오늘은 청소당번 제거해 줄게. 그러면 지각만 안 해도 청소당번 안 할 수 있네 라고 하면서 이 부정적 강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도 강화다. 어찌됐든 동기부여다. 이거 착한 행동 했을 때는 뭐 칭찬과 보상을 해주는 거고, 나쁜 행동 했을 때, 나쁜 행동 욕해요? 아니죠. 압수하거나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고라고 하고요. 없애는 거죠. 처벌은 벌을 주는 거죠. 말 그대로. 나쁜 행동하면 처벌을 받는 거야. 아, 나쁜 행동을 했더니, 내가 음주운전을 했더니 벌금은 2천만 원을 내게 되네.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것도 강하죠. 그리고 압수당할 일이 뭐가 있을까? 압수당할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돈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대포차를 어떻게 폐쇄몰 같은 데를 통해가지고 대포차를 구입했는데, 나쁜 행동이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압수당했네. 또는 세금을 안 내고 고액 체납자들 있잖아요. 번호판 떼버리잖아요. 가서 번호판 압수해버리는 거죠. 네. 번호판 압수당했으니까 빨리 벌금 내고 세금 내고 정상적으로 살아야겠네. 이것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요. 강화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요 스키너의 강화 이론, 단속 강화에 이거 해서 풀면 됩니다. 간격이 있고 비율이 있는데, 간격은 시간 간격이고 비율은 횟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몇 번 중에 몇 번 이렇게 비율이잖아요. 이게 뭐 100분위가 될 수도 있고 10분위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그 간격과 비율 안에서도 고정적이냐 변동적이냐, 변동적인 거는 불규칙한 거고 고정적인 건 규칙적인 거고,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 25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그 기업진단지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불규칙한 횟수는 다 알려준 거죠. 불규칙하다, 변동, 횟수, 비율. 변동 비율법 4번. 이거를 이제 1초 만에 풀기 위해서 많은 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나옵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개인적 불공정성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투입을 바꿀 수 있겠죠. 나의 노력을 이만큼 넣었는데 보상은 이만큼 주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투입을 낮추거나 투입을 이만큼만 낮추면 되겠죠. 맞고, 산출의 변경, 산출을 연봉협상에서 올리면 되겠죠. 투입과 산출의 인지적 왜곡, 이거 뭐라 했어요? 쟤는 더 많은 일을 하니까 더 많이 받았던 거구나 라고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꽃 중에 꽃은 뭐다? 자기 합리화. 인지적으로 왜곡해버리는 거죠. 실제는 아닌데. 그리고 장이탈. 에이씨, 저 나갈래요. 이 돈 받고 이 일하는 애 그냥 편의점에서 마음 편히 바코드나 찍을래요 하고 장이탈 해버리는 거죠. 중고인물 유지. 중고인물 유지는 뭐냐면 비교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교 대상을, 내가 부장님이랑 나의 월급을 비교했었는데 나는 대리 나부랭이야. 그럼 나랑 비슷한 대리나 주인급이랑 비교를 하면은 뭐 나쁘지 않아. 그래서 이 비교 대상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문제 재밌습니다. 자, 직무급의 특징에 관한 설명을 홀치하는 것은, 직무급은 뭐예요? 직무별로 급여를 좀 다르게 받는 거죠.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개별 임금이 결정된다. 맞습니다. 능력주의 인사풍토 조성에 유리하다. 맞죠? 능력이 좋은 거는 직무가 높은 거고, 그렇죠? 능력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직무 비교했을 때 조금 낮은 거고, 그렇죠? 인건비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맞습니다. 뭐 누구한테나 다 많은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기업이라고 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맞습니다. 시행 절차 간단하고 적용이 용이하다. 아니에요. 이 직무급 산정을 할 때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종별 노동조합은 동종 근로자 집단으로 조직되어 단결이 강화되고 단체 교섭과 임금 협상이 용이하다. 이것도 뭐 하나 그리면 되죠? 직종별 노동조합은 뭐예요? 길드라고 생각하면 되죠. 동종 근로자 집단으로 조직되어 있어 단결이 강화되고 단체 교섭과 임금 협상이 용이하다.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예요? 노조의 그런 게 좀 였다 그랬죠? 말만 노동조합이지 이익 집단과 다를 게 없다. 그래서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진 않는다라고 했었죠. 일반 노동조합은 숙련 근로자들의 최저 생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으로 초기에 발달한 형태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길드죠. 이게 뭐예요? 그럼 직종별 노동조합. 일반 노조는 직종 또는 산업에 관계없이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이고요. 연대의식이 조금 약하다. 단결력도 좀 약하다. 그런 얘기 했었죠. 기억 안 나시면은 우리 교재 68페이지 보면 됩니다. 자, 3번 기업별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동일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가 용이하다. 맞죠? 기업별은 기업 안에서 하는 거고,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과 직종을 초월한 거대한 조직으로서 정책 활동 등의 압력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산업별은 이 기업별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엄청 큰 형님이었잖아. 완전 따그잖아, 따그. 연합체 조직은 각 지역이나 기업 또는 직종별 단위조합이 단체의 자격으로 지역적 내지 전국적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형태이다. 연합체 조직은 각 지역이나 기업 또는 직종별 단위조합이 단체의 자격으로 단위 노조로 그죠? 지역 내지 전국적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형태이다. 맞습니다. 연합체는 그렇다. 정답 뭐였어요? 2번이었죠? 자, 24번 보겠습니다. 프렌치와 레이븐의 권력 원천 분류에 따라 개인적 원천의 권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누구예요? 프렌치와 레이븐. 중거적, 합법적, 보상적, 강제적, 전문적. 개인적 원천의 권력에 해당하는 것. 이게 다 맞는 얘기지만 개인적 원천은 뭐였어요? 전문적이랑 중거적이 있었다. 그죠? 그러면 니은, 디귿. 정답 2번. 맞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인사고과의 오류 중 피고과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판단한 것은 자, 사회적 집단이라는 것은 뭐 성별 있을 수 있죠. 인종 있을 수 있죠. 뭐 연령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협력적이고 친절하다고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평가하는 사람은. 그래서 평가자는 여성 직원의 업무 성과를 그들의 성격 특성으로 긍정적으로 편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여성 직원이 업무 성과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좀 남들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사회적 집단. 뭐 인종은 특정 인종 그룹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을 경우, 우리 그쵸? 인종에 대한 평가나 뭐 차별이 심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 사람보다는 일본 사람이 더 기계적인 거나 뭐 이런 기술적인 거는 좀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하지 않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은 안 그렇다라고 해도 저는 그렇습니다. 일제가 최고야, 뭐 독일제가 최고야,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무래도 설비 업무를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중국 건 자꾸 부서져, 뭐 며칠 안 써도. 근데 일본 거는 지금 10몇 년을 써도 튼튼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인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연령도 뭐 조금 젊은 직원이 뭔가를 빨리 받아들이고 혁신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뭐예요? 상동적 오류입니다. 평가자 특정 개인의 한 가지 긍정적인 특성이나 행동이 다른 특성이나 행동에까지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상동적 오류입니다. 정답 1번. 사회적 집단에 대한 평가에 나오는 건 상동적 오류.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외워버리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27번까지. 자, 집단 의사 결정의 특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의사 결정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교육 효과를 높게 나타난다.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수용도와 응징력이 높아진다. 서로의 의견에 비판 없이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차선책을 채택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집단 사고죠?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니까. 이 5번 보면 차선책을 채택하는 오류가 발생이 되니까 이 집단 의사결정에서 집단 사고가 부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 그러니까 가장 최우선으로 최선책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근데 어떤 집단 사고에 의해서 차선책을 선택하는 거는 또 최악의 실수죠. 정답보다 5번이다.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자, 27번 수요 예측 기법 중 인과형 예측 기법. 원인,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뭐였어요? 회귀분석법. 그죠? 정답 3번. 자, 여기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푼 정답이랑 또 알고 계신 내용이랑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고요. 어때요? 저희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를 풀면은 산업안전지도사, 기업진단지도가 가장 어렵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계속해서. 다른 문제들은 충분히 뭐 표현만 좀 다르게 했을 뿐이지 충분히 풀어낼 수 있고 문제가 오히려 좀 쉽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당황했어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고를 해서 푸는 문제들은 좀 더 사고를 하는 연습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끝 하겠습니다. 끝!